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위장관 질환 중 궤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궤양이 뭔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죠. 궤양이라고 하면 어느 부위에 생기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소화기에서의 궤양은 보통 점막층 이상을 침범했을 때 궤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간단한 정의라도 좀 알고 계셔야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점막층 이상을 침범해서 조직이 손상이 이루어진 걸 궤양이라 한다. 간단한 정의를 알려드리면서 소화성 궤양은 식도 위 12장의 점막벽에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때로는 근육층을 넘어 복막까지 침투하기도 한다. 근육층을 넘어서 복막까지 침투하는 경우는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천공을 동반하는 경우에요. 위가 뚫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천공이 위가 뚫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가 뚫리게 되면 위 안에 있던 소화액과 음식물이 복막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점막층 그리고 점막 하에 근육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을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점막층까지 침범한 경우는 궤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막 표면이 이렇게 살짝 벗겨져서 붉게 노출되는 거를 앞전에 알려드렸죠. 뭐라고요?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란성 위염 이런 표현을 쓴다고 앞전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궤양의 기준은 이 점막 근육판을 넘어선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넘어섰잖아요. 점막 근육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통 궤양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침범했냐에 따라 스테이지 4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엔 이런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근육층까지 완전히 뚫려서 복막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을 천공이라고 한다 정도만 여기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호발하는 소화성 궤양은 12지장 궤양이에요. 그리고 위궤양 이런 건 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 식도 궤양은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드물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세 이후 남성에게 호발 앞에 위염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위염이 진전되면서 위궤양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거의 비슷해요. 이 12지장 궤양이 더 호발하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12는 숫자 10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위궤양은 숫자 2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2지장 궤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원인 및 증상을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는 원인을 보면 위염과 크게 원인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정서적 요인, 스트레스, 자극성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흡연, 약물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위장출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스피린을 좀 공부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스테로이드 제제나 엔세이즈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배우실지도 모르지만 엔세이즈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들이 대부분 위장계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골관절이 아파서 정형외과 가면 보통 약을 2알 주거든요. 그중 한 알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고 나머지 한 알이 H2 블러커예요. H2 수용체 기량제라고 앞전에 알려드렸잖아요. H2의 작용이 위산 분비라든지 위장 운동을 촉진한다고. 그래서 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위장계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H2 수용체 기량제 혹은 블로커 이런 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위산 분비랑 위장 운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스피린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아스피린은 원래 항혈소판 제제예요. 이 말인즉슨 혈소판의 응고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죠. 당연히 응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아스피린이 또 하나 위장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요. 이렇게 위장 트러블과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장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위장 출혈 꼭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카페인, 헬리코박터 균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면
6, 80%가 위궤양으로 발전한다고 하고 80, 90%가 보통 12장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수치가 나오진 않아요. 헬리코박터가 위험에서도 배웠지만 위험 호발인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암기해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증상을 살펴볼 건데 흔한 증상으로는 쑤시고 타는 듯한 통증이에요. 이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위 점막은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 점막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쑤시고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 소화성 궤양 중에 12장 궤양과 위궤양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궤양의 원인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위궤양은 위 점막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위 점막이 저맥을 분비해서 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12장 궤양은 위산의 과다 분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장에는 위처럼 저 점막층이 없잖아요. 점액을 분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12장까지 내려오게 되면 자극을 많이 받아서 12장 궤양이 발생하는 거죠. 통증의 양상을 살펴보면 위 점막 기능이 저하돼서 보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산제로 통증 완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막층이 이미 손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산제로 음식과 제산제로 어느 정도 중화시키더라도 위산이 분비가 계속 되면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가 보통 안 된다고 하고요. 12장 궤양의 경우에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과 제산제로 중화를 시키게 되면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런 원인을 모르고서는 이 통증의 양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통증의 위치는 흔히 상복부, 중앙, 좌상복부, 그리고 12장 궤양은 우상복부, 상복부, 중앙.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해부학적 지식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대충 그리겠습니다. 딱 이 부위가 정확하게 상복부이에요. 상복부 부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궤양이 걸리게 되면 상복부 중앙이 아픈 거예요. 상복부 중앙. 그리고 위가 살짝 좌측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좌측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복부 중앙이나 좌상복부가 통증의 위치가 되는 거고, 반대로 12장 궤양의 경우에는 위와 연결되는 이 부위가 유문 부위잖아요. 이 부분부터기 때문에 유문 부위와 가깝게 12장 궤양이 있다면 상복부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쏠려 있잖아요. 우측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상복부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 지식이 있다면 이 위치는 당연한 거예요.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굳이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통증이 더 악화되느냐?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위궤양에서는 통증이 증가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위 점막의 기능이 저하있기 때문에 위산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에 보통 위궤양의 경우에는 통증이 증가하고 12장 궤양에는 아까 음식과 제산제로 통증이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오히려 통증이 좀 줄어들지만 식사가 다 끝난 2-3시간 후면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된 위산 과다 분비 때문에 이후에 통증이 증가해요. 한밤중에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새벽녘에 또 통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요런 거는 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나 자주 출제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리 기전으로 외우시면 수월하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음식물이 위 표면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순간 위산이 올라가니까요. 반대로 12장 궤양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위산 증가. 이 12장 궤양의 원인이 위산의 과다 분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의 증가로 위표면이 자극되기 때문에, 위표면이 아니라 12지장 표면이죠. 12지장 표면이 자극되기 때문에 12장 궤양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아픈 거예요. 출혈 양상을 보면 혈변보다는 토혈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위궤양에서는 12장 궤양에서는 토혈보다는 혈변이 더 많이 발생해요. 토혈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혈액을 토한 걸 얘기하고, 혈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흑색변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혈변이에요. 그래서 흑색변은 보통은 상부 소화기계의 출혈인 경우가 크고요. 혈변은 하부 소화기계의 출혈이에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 소화기계의 출혈은 그 이후 하부 소화기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쳐버려요. 소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 색깔이 흑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하부 소화기계를 거치면 소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헤모글로빈이 정상 색깔인 빨간색의 대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 12장은 상부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혈변을 보게 되면 흑색 변이 맞고요. 그러면 왜 위궤양의 경우는 토혈이 흔하고 12장 궤양의 경우는 혈변이 흔히 나타나는지 해부학적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위와 12장이 만나는 부위가 유문부예요. 그리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분이 분문부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그래서 제가 분유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위는 분문, 아래는 유문. 위궤양인 경우에는 출혈이 있을 때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오바이트를 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12장의 경우에는 이미 음식물이 여기로 넘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출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문 부위에 괄약근을 뚫고 어찌어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분문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 두 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토혈보다는 혈변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흑색변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이 원인과 해박적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본을 잘 지키시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당연히 질병이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게 이게 원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걸 감소시키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는 약물 투여.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기에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취침 전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 위산이 높을 때 투여가 되기 때문에 중화가 되겠죠. 그리고 점막에 문제가 있는 위궤양의 경우에는 점막 보호제를 투여하는 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점막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 위산 분비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위산 분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식이요법을 살펴보면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위산 분비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그러니까 1일 6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좋지 않은 술과 담배는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로 탄수화물은 위액 분비 능력과 위내 체류 시간이 적당해요. 뭐에 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기본 식사로 적당하기에 급성기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미음 위주로 호전되면 죽, 역시나 탄수화물이 많죠. 이런 식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단백질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긴 해요. 하지만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위 점막 보호제로 우유를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위산을 처음엔 중화시켜요. 하지만 이후에 위액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이 더 쓰릴 수 있는 거죠. 지방은 위액 분비를 억제하긴 해요. 하지만 위내 체류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단백질, 그리고 고지방,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생야채와 과일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많은 식이에요. 섬유질이 많은 식사는 나중에 여러분 변비에 좋다라고 배우실 텐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잘게 부서지긴 하지만 소화가 되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럼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현미나 이런 데 보면 까슬까슬거리는 그런 것들이, 혹은 야채에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 섬유질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물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이 섬유질이. 그러면 물을 머금고 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섬유질은 잘게 부수려면 우리 몸의 소화기계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소화기계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섬유질 시기가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야채나 과일도 좋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산 카페인은 위장에 좋지 않다는 거 당연히들 알고 계실 테니까 피해야 될 음식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외과적 치료를 살펴보면 내과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출혈,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술은 방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위절제술을 하거나 미주신경절제술, 앞전에 설명드렸죠. 부교감신경계 쪽이니까 얘를 차단하면 위장운동이나 위산이 저하된다고요. 유문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어요. 위궤양이 심하게 되면 위궤양이 계속 발생해서 이 유문 부위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문성형술 같은 것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잘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이어서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을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출혈이 제일 첫 번째예요. 소화성 궤양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10에서 20%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 앞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천공도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죠. 천공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복막으로 소화액이랑 음식물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러면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천공이 의심되는 증상이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고 심한 상복부 통증. 왜 그러냐면 뚫리게 되면 위산이 복강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뚫리면서도 당연히 통증이 있겠지만 이 위산이 쏟아지면서 주변을 자극하기에 통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천공 때문에 출혈과 굉장히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혈압 하강, 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안감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연관통이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복강 내로 분출하게 되면서 그쪽 주변의 통증이 어깨 쪽으로 방사되는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혈압 하강, 빈맥과 관련해서 이 쇼크, 엄청난 통증 때문에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관련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설명드린 바 있고요. 위장의 자극 때문에 구토, 그리고 쇼크, 이런 위의 증상들 때문에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엄청난 통증 때문에 널빤지 같이 단단한 복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복부 강직이라고 해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사람이 아프면 배가 아프니까 배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배에 힘을 주니까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한 복부. 그럼 천공이 발생하면 어떻게 간호해야 하냐? 천공 시 비위관을 삽입해야 돼요. 빨리 삽입해서 위액이 복막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와 같이 위장 안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압을 시행해서 위장 압력을 좀 낮춰줘야 복막으로 빠져나가는 위액이나 음식물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정맥으로 영양 공급, 수액 등을 투여해야 하고요. 천공의 크기에 따라 작으면 내신경적 처치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방적 수술 등으로 뚫린 곳을 빨리 처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유문 폐쇄가 있어요. 염증과 치유가 반복되면서 부종 및 반흔을 초래해서 폐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앞전에 설명드린 유문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렸었죠. 오늘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원하시면 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강조드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도 쉽게 이해되시고 암기도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은 위암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